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심장내과 전문의 허승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심장내과 전문의 허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교수님 협심증이잖아요. 네. 이게 한자로 됐는데 풀어보면 심장이 조여온다 이런 뜻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심장 속에 관상동맥이라는 혈관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우리 몸의 심장은 그 엔진으로 심장이 주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육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혈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혈관의 모양이 왕관과 비슷하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동맥은 이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좁아지게 되면 이 혈류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혈류 공급이 안 되게 돼서 결국 환자분들은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멀쩡한 혈관을 막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이제 쌓여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원인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주된 원인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비만 환자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에서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그러한 혈관에서 염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환자분들은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니까 예. 그러면 동맥경화는 이 혈관의 어떻게 보면 그 교통 정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오. 근데 일반 도로에서야 빈번한 일이지만 우리 인체에 네. 이런 정체가 되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아하. 이 가슴 통증은 보통 환자분들이 쥐어 짜듯이 아프다, 예. 또 누르는 것과 같다, 또는 따갑다와 같이 다양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또한 이 왼쪽 어깨나 왼쪽 팔의 안쪽, 또 왼쪽 턱 밑 쪽으로 이 통증이 뻗쳐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통증은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추위에 노출됐을 때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질병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급성 심근경색도 있겠고, 또 이런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적인 다른 질환의 위장 질환입니다. 그 위장 질환 안에는 대표적인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네. 위 혹은 십이지장 궤양이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네. 위 혹은 십이지장 궤양은 그 위 혹은 십이지장의 점막이 헐어서 발생되는 질병인데요. 위 혹은 십이지장 궤양은 대개 공복 때 발생이 되고 식사와 관련이 있고요. 제산제와 같이 위장약을 사용하게 되면 호전됩니다. 다음으로는 신경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 우리가 나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요, 이 근육이 신경이나 그 혈관 등을 눌러서 통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러한 통증은 새벽이나 낮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환으로서는 대동맥 박리증이 있습니다. 이 대동맥 박리증은 평소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등 쪽으로 찢어지는 듯이 아픔을 호소할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병은 한 번의 통증이 있고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반드시 내원하셔야 합니다. 네. 설명하시면서 좋지 않은 자세 얘기하시자마자 저희 세 명이 자세를 지금 고쳐 앉았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나 조금이라도 안 좋을까 봐.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요,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질환 모두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종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공통적으로 그 원인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일부에서는 협심증에서 좁아진 혈관이 더욱 진행하게 되면서 혈관을 완전히 차단해서 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쪽보다는 어느 정도 좁아진 혈관에서 이 혈관벽이 갈라지거나 파열이 되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협심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협심증 중에서도 특이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변이형 협심증,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신다고요. 네, 변이형 협심증은 질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협심증 종류 중에 하나이지만 네. 일반적인 협심증이 동맥경화증이나 이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증상을 일으키는 반면에 이 변이형 협심증은 심장 혈관에서 일시적으로 경련이 발생되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런 변이형 협심증은 심장의 혈관에 경련이 협착이 없는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동맥경화증이 심하지 않은 부위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아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변이형 협심증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진짜 좀 특이해요. 이게 아침 일찍 혹은 술을 마시고 깰 때 그리고 추운 날씨에 생기는 협심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네. 말씀대로 양상이 좀 특이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이형 협심증은 물론 일반적인 협심증과 같이 추운 날씨에는 같이 네.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협심증은 낮 시간에 운동을 심하게 하시거나 또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은 경우에 뻐근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변이형 협심증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자극에 의해서 네.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속히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음주를 하신 다음 날 네. 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변이형 협심증 증상을 쭉 들어보니까요. 식도 역류할 때 그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임상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 모두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과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 경련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 심장의 응급약으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사용했을 때 이 증상이 호전되는 반면에 이 형류성 식도 질환은 식도와 위 사이에 이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략근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때 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명치에서 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면서 네. 예, 환자분들이 타는 듯한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운 자세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을 복용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고 네. 반면에 이 제산제나 때로는 환자분들이 찬물을 마셨을 때 증상이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개 위산이 다시 이렇게 씻겨서 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건강 365 참여한 지 이제 10년, 와. 11년째거든요. 진짜요? 제가 살짝 한번 진단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볼 때는 흉부 CT부터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럴 수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이유는 일단 일반적인 협심증이 예.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이 진단을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흉통. 두 번째는 심전도에서 심장이 한번 수축했다가 다음 수축을 기다리는 사이에 나타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ST 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ST파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 다음은 협심증의 응급약으로 잘 알려진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을 때 흉통이 소실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증상 하나만으로 진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또 주로 말씀드린 대로 혈관의 경련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경련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심장 검사인 심전도나 또 운동 부하 검사, 심초음파 검사, 또 관상동맥 CT 같은 경우를 시행했을 때도
특별한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변이형 협심증 어떻게 잡아내나요? 걸러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특정 검사가 있나요? 예, 특정 검사는 있습니다. 아.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에그르로밀이라는 특수 약물을 관상동맥에 주입해서 혈관 경련 유발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혈관 경련 검사는 보통 이 혈관 경련이 정상적인 혈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맥경화증이 심하지 않는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특정 검사를 통해서 변이형 협심증을 잡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치료법이 일반적인 협심증이랑 치료법이 같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차이가 약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인데요. 즉 금연과 금주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혈관 수축이 주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혈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인데요. 초기에 이런 혈관 확장제를 투여하면 심장 혈관도 확장되지만 뇌로 가는 혈관도 확장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부에서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약제를 자유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두통은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완화가 되고요.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하에 환자분이 자유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약을 감량하거나 또는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약제를 복용하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흉통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투여하는 것을 환자분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이른 아침에 2번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이후에는 약을 감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제인 스타틴이 이러한 그 변이형 협심증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 보통 협심증 하면 스텐트 시술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교수님 전문이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변이형 협심증 때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거네요. 네, 대부분이 이 변이형 협심증 환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인자를 조절하면은 치료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흉통이 지속되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스텐트 시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로 대부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맥경화가 협심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생겼다 이런 말을 듣고 왔대요. 그럼 이 석회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협심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석회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것인데요. 이 칼슘이 쌓이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라는 염증의 흔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염증이 혈관에 혈류가 지나다니는 안쪽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혈류가 지나다니는 공간 바깥쪽으로 이러한 석회화가 진행되게 되면 환자는 비교적 혈류가 유지되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상동맥 석회화를 가진 분이 협심증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증상을 못 느끼더라도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하다고 결과를 받아보시게 되면 의사분들이 약물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석회화가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먹는 칼슘, 그러니까 칼슘 섭취랑도 좀 관계가 있나요? 네,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는 멸치나 우유, 치즈와 같이 칼슘 함량이 높은 네. 그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칼슘 보충제로 섭취하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혈관의 석회화를 증가시키지 않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 혈관의 석회화를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이 장에서 소량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뼈를 비롯한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인 칼슘 균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칼슘 보충제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복용하시게 되면 혈액 내에 칼슘의 농도를 높여서 결국 칼슘이 혈관벽에 많이 침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석회화가 더 진행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먹는 것도 뭐 당연한 말이지만 교수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보니까 고콜레스테롤증 위험 때문에 저지방 식단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은 씨 그거 알아요? 유행하는 그 지중해 식단은 혹시 어떻습니까? 네. 네, 저중의 식단 한마디로 도움이 됩니다. 오, 그래서 진짜요? 예, 저지방 식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방이 전체 우리가 흡수하는 칼로리의 10에서 3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저지방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러한 저지방 식단은 심혈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식단에서 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탄수화물을 증가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중해 식단은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 견공류, 또한 단백질은 생선과 닭고기, 또 지방은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의학지에 이 심혈관계 환자에서 두 식단을 비교한 장기적인 결과가 보고가 되었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00명씩 무작위로 두 식단을 비교를 했고 7년에 걸쳐서 중증 질환, 심장 질환의 재발률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지중해 식단을 시행했던 그룹이 저지방 식단을 시행했던 그룹에 비해서 재발률이 26% 낮았고요. 이러한 그 결과들은 남성에서 더 높은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중해 식단과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이 심혈관 질환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그런 지중해 식단 많이 활용하시죠? 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식단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운동도 빠뜨릴 수 없잖아요. 심장에 무리가 되는 운동보다는 걷기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얼마나 걸어야 우리 심장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 많이들 이 걷기에 관심을 갖고 많이 걸으시는데요. 네. 이 얼마나 걷는 것이 심혈관에 좋으냐에 대해서는 대규모 환자와 장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흥미롭게도 작년에 대규모 기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두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루에 2,300보 이상 걷게 되면은 네.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오호. 7,000보에서 9,000보까지 걷게 되면 예.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상 걸으셔도 조금씩은 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나이를 기준으로도 60세 미만에서 보면 7,000보에서 한 13,000보 정도 걸을 경우에 전체 사망률을 49% 감소시킬 수 있고요. 60세 이상에서도 6,000보에서 10,000보를 걷게 되면 네. 42%의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내어서 결국 그 고령층에서도 이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우 맞네요. 정말 걷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걸어야지 하면서도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가게 되고요. 네. 또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사실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반성을 좀 해야겠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걷기는
가장 손쉬운 운동이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변이형 협심증은 5년 생존율이 90%에서 97%까지 이르기까지 비교적 안전한 질병입니다. 네. 하지만 국내에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관찰했던 연구 결과에 보면 한 1%에서는 심장에 의한 사망과 연관이 있고요. 2%에서는 심각한 부정맥이나 또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100%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런 위험은 주로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 또 흡연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 혈관에서 동시에 이런 경련이 발생되는 분들에 있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형 협심증이 일반적인 협심증보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좀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변이형 협심증에서도 일반 협심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와 상의하에 생활 습관 인자를 잘 조절하시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약물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평상시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걷기를 통해서 올해는 다짐했던 이 건강 다짐들 연말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다들 열심히 걸으실 거죠? 예.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 허승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